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의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돼서요. 정의로운 전환 포럼 세 번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시작해서 매달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분은 어떨지 몰라요.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이 되게 빨리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제3회 정의로운 전환 포럼의 주제는 기후 정의를 향해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가다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의 발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성진 전주대 교수님께서 자장으로 종합 토론을 할 예정이고 이후에 Q&A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간단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간단하게 소개하고요. 첫 번째 질문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그룹. 이번에는 이제 우리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156명이 참여해 주셨고 또 일반 시민 500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1차 때도 우리가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200명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번에 약간 차이는 20, 30대의 퍼센테이지를 한 반 정도로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는 거.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가 1차 때랑 좀 다르고요. 질문에서 일반 시민들은 국민 모두가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책임 의식이 좀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을 통해서 설문하신 분들은 정부의 그 책임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세대 간 분담 퀘스천은 항상 이제 설문에서 들어갔던 문제인데요. 지금 현 세대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는 게 한 70% 나왔고 일반 시민들은 60% 이상이 모든 세대가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라는 걸로 나왔습니다. 또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탄소 중립 정책에서 소외된 그룹은 어딘가라고 했을 때 미래 세대, 솔직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도 미래 세대를 포함할 수 있는데요. 요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견이긴 하지만 전문가와 기업을 제외한 모두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기후위원 네트워크에서 답변하신 분들 중에서는 아무도 전문가나 기업들이 소외됐다고 표현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법은 참여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의 중요한 원칙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물어봤습니다. 질문이 좀 복잡하고 많았는데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의 기여와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대한 그 의견들이 많았고요. 불평등 해소도 우리 기후위원 네트워크를 통한 응답자에서는 이제 높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탑3죠. 그러니까 1순위에서 3순위를 다 합해서 봤을 때는 취약층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높게 나타났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탑3 안에는 들게 되었습니다. 항상 나오는 것 정의로운 전환 아직 들어보거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미흡하다는 평가가 좀 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정부의 이행 의지나 또는 재원,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비평도 좀 있으셨고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식조사 설문 표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고 기후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관련 의견들도 다양합니다. 이건 설명해드리지 않고 우리 자료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기후변화 청년 단체의 김선율 부대표님께서 누가 정의로운 전환에서 소외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았던 기후변화 청년단체 GYK 김선율입니다. 제가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돼서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누가 정의로운 전환에서 소외되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의 이면에 지역의 에너지 불평등과 불이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사실은 기후정의의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기후변화의 촉발은 인간활동으로부터 기인하지만 우리 인간활동을 대륙과 국가의 단위 혹은 지역의 단위로 세분화하면 그 책임은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175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각국의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이 있는 그래프고요. 그래프를 살펴보시게 되면 미국이 29.24%, 유럽연합이 20.32%, 그리고 중국이 그 뒤를 이어서 17.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륙별로는 고소득 국가가 모여있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누적 배출량이 전 세계 누적 배출량의 60%에 가까이 이르게 되는데요. 반면 아프리카와 같은 국가는 2.8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2022년에 발간된 IPCC 워킹그룹 2의 제6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고 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국가일수록 기후변화엔 취약하다고 밝힌 바가 있죠. 사실은 이런 도표와 그래프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너무나 익숙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내용들을 처음 듣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발제에서 저희 단체 그리고 제 좀 더 개인적인 경험과 연구에 대한 내용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UNFCCC 당사국 총회를 기억하시나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당사국 총회는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번 연기되었던 총회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던 총회였습니다. 당시 손실과 피해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부분은 손실과 피해 기금의 마련과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의 거버넌스 문제였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해당 총회에서는 손실과 피해, 그리고 적응과 전환에 관한 명쾌한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와 관한 협상을 앞두고 진행하는 컨퍼런스에서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야기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는 한 활동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프리카 차드에서 온 사피아라는 이름의 그 활동가는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겠냐는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특히 차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95% 이상이 말라버렸다는 차드호와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떠들고 있던 차드의 사람들, 그리고 소수민족이면서 동시에 가장 가난한 나라의 일원으로 당사국 총회에서 발언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나 보고서 혹은 텍스트로 알고 있는 기후정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정의로운 전환의 이면에 어떠한 소외와 불이가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한다고 하면 다양한 산업 구조 중에서도 에너지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30%가 넘는 석탄 발전을 취하고 있는 국가이자 근 10년간 석탄 화력발전소를 끊임없이 건설해오고 있는 화력발전 악당 국가이기 때문인데요. 저희 GEYK는 2021년에 인도네시아 자와에서 자행됐던 해외 석탄 터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부터 강원도로 눈을 돌렸는데요. 여러분은 강릉 안인과 삼척의 두 도시의 공통점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었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부끄럽죠. 화력발전소의 건설은 그 자체로 정의로운 전환에 위배되는 명제이지만 사실은 더욱 악질적인 부분은 이 발전소가 지어지는 목적과 그 과정에서 지역에 입히는 문제에 있습니다. 작년 강원도 지역의 전력 생산량은 393만 4,394메가와트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판매량은 절반에 못 미치는 174만 6,407메가와트시였는데요. 이미 2018년에 강원도 전력 자금률은 184%, 작년 기준으로는 219.6%에 달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전력 자금률이 약 12%가 좀 안 되는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초과되는 전력은 모두 어디로 갈까요? 네, 모두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안인 화력발전소와 삼척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생산되는 전력을 모두 수도권으로 보내는 것을 상정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전력 착취의 구조는 전혀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충북이었고 이제는 강원도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수도권은 지방에 대한 유구한 에너지 착취의 역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는 과정은 어떨까요? 입지 선정 관제부터 건설 사업자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인구의 증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굉장히 그럴듯한 명분으로 지역 주민을 설득하지만 사실 놀랍게도 절반이 넘는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을 그렇게 환영하진 않습니다.
생계와 정주 공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실제로 화력발전소를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실제로 화력발전소를 처음 방문했는데요. 제가 화력발전소를 방문하면서 놀랐던 점은 화력발전소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도 있지만 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지어야 하는 시설물이 너무 많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하나의 화력발전소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설물들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발전소가 들어오기 위한 부지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발전소에 물을 공급하고 동시에 온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배를 통해서 석탄을 운송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배가 들어왔을 때 석탄을 실어나를 시설과 이 배를 안정적으로 정박시키기 위한 케이슨 같은 방파 시설도 지어야 합니다. 즉, 발전소의 건설은 단순히 발전소 부지 환경을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의 해양 환경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안인과 삼척 모두 상당수의 주민이 어업과 해양 환경을 통한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발전소의 건설은 곧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 사업자들이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앞서 말한 산업에 연계되어 있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사이에 입장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입장차는 지역 주민 간의 논의와 수기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정상적인 방식이지만 발전 사업자들은 주민의 입장차를 심화하는 데 주목합니다. 사례비라는 명목으로 주민을 매수하고 원색적인 비난과 합의체의 붕괴를 종용합니다. 그럼 지역 공동체에는 거짓 소문과 지지부진한 소송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발전 사업자가 반대 세력을 이끄는 주민들을 지지부진한 소송으로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기반으로 이들은 발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을 구축하고 반대하는 세력을 비정상화합니다. 지역 주민의 분열을 발생시킴으로써 발전 사업을 정당화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실제로 삼척의 경우 오래전 지역 공동체의 강력한 반대로 원전 사업을 2차례나 막아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화력발전소와 LNG 발전이 들어온 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의 증가라는 허황된 약속과 적극적인 지역 주민의 분열 유도가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 사업자가 보장했던 지역의 발전과 인구 증가는 어떨까요? 저희 삼척에서 2년간 질적 연구를 하며 들었던 주민과의 인터뷰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그리고 경제 부흥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용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이 증대한다고 말하지만 건설이 끝나면 사라지는 외지인들, 발전소의 건설로 더는 오지 않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발전소가 들어오고 나면 생길 것 같았던 일자리는 모두 외부에서 수급해버리고 이들은 삼척이 아닌 외부 도시에서의 출퇴근을 선택하며 정주 인구로조차 남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누가 발전소가 있는 도시에 살고 싶을까요? 끊임없이 들어오는 석탄과 연기를 뿜어내는 연통의 아래에서 누가 잠에 들고 또 아이를 키우고 싶을까요? 이렇게 건설된 발전시설은 결국 기후위기를 유발함과 동시에 정의로운 전환의 정면으로 반대되며 그것이 당초 지역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나 약속과는 달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설의 건설과 가동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생업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이런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과정은 삼척 지역, 그다음에 그 외 지역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불평등과 불의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삼척 지역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다른 지역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은 이곳에서 보내진 에너지, 특히 전력을 공급받아서 그 편익을 누리게 되고요. 또한 자본은 이 과정에서 이윤을 얻습니다. 민자발전소로 지어진 삼척 블루파워 민간사업자는 총괄 원가보상제도에 따라서 건설비와 연료비 등의 비용 보전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삼척 지역은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에너지 소비량이 비교적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수도권의 편익을 위해 지역 내 필요량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오염과 파괴, 피해는 지역의 주민과 공동체, 자연 생태계가 떠안게 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일부 이뤄지지만 사실 무너지고 파괴된 지역 주민과 공동체, 그다음에 장소와 그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자연 생태계는 경제적인 보상으로 환원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외치는 정의로운 전환의 이면에서 발전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비가시화됩니다. 우리는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몇 개인지, 이들이 기후변화를 어느 정도로 유발하고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에 관해서는 보고서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지만, 지역에 유구한 착취의 맥락과 그 과정에서 비가시화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둔감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환 정책, 특히 에너지 전환은 어떨까요?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제10차 전기본의 석탄발전 수명 도래 물량을 LNG 발전으로 전환을 유지함과 동시에 필요 설비의 4분의 1가량인 2.5기가와트 또한 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LNG 발전은 근본적으로 석탄화력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똑같은 화석연료이고요. 저감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한들 유의미한 차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부는 강원도의 생산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기기 위한 500kV짜리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 계획을 확정짓고 고시하였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운송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 부재하자 이를 위해 추가적인 송전선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도 발전시설 건설과 마찬가지로 마을 주민도 모르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을 매수하고 건설 반대자를 배척하여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의를 감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책의 과정에서 발전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이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을까요? 이들의 문제에 주목하는 수많은 단체들, 특히 저희와 같은 청년의 의견은 어떤가요? 사실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와 실무위원회에 일부 환경단체와 탄노기 위원들이 참여하지만 그들이 지역에서 발행하는 착취 구조와 맥락에 대해 주장하고 관철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입지선정위원회 또한 밀실 개최 의혹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후소송 이후 정부는 국회와 함께 새로운 목표가 담긴 입법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에서 소외되는 지역 주체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요구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러한 지역의 문제를 더 많은 이들에게 환기하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공동의 의사결정 마련도 필요합니다. 작금의 문제는 여태까지 형태를 바꾸면서 지역의 유치와 주민의 동의라는 허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발전이라는 외피를 둘러오며 재생산되어 온 지역의 식민화와 종속 그리고 착취 구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역 피해에서 기인하는 보상을 정책이나 법에 반영하는 것을 넘어 지역을 식민화하는 구조적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방안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끝없이 공허한 성장이라는 이름에서 수도권에 편중되는 착취 구조를 우리가 인정하고 새로운 구조를 도모해야 하고요. 지역의 피해를 단순히 자본의 손실로 치환하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멈추고 새로운 지표 마련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의 마련, 시민 논의의 조직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과 경로에서 벗어난 변혁적 상상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스텝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대주제 안에서 기후정의의 관점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비가시화되어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외를 넘어 피해를 보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발제자는 충북대학교 홍덕화 교수님입니다. 기후정의 관점에서 본 정의로운 전환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홍덕화입니다.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세 번째 포럼은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좀 넓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내용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제 입장을 좀 밝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오늘의 자리가 약간 대화를 좀 촉진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기후정의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논의 지형 속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지점들을 좀 말씀드리는 형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후정의가 정말 이제 까다로운 개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관련된 논의들이 워낙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바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후정의 또한 그런 측면에서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기존의 어떤 이론적인 개념으로서의 정의, 개념을 좀 확장하는 방식으로 기후적인 개념을 좀 탄탄하게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과 좀 다르게 이제 사회운동 진영에서 기후정의라는 말이나 개념이나 구호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후정의라는 그 구호 속에서 어떤 것들이 담기고 있는지를 좀 추적해가는 방식으로도 기후정의 논의를 좀 따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모두 기후적인 개념을 좀 확장하는 방식으로 최근에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론을 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개념 자체를 뭐 파고들기보다는 사회운동이나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논의들이 좀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 기후정의는 앞서 이제 발표에서 좀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개념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피해든 아니면 책임이든 어떤 분배와 관련된 이슈들을 지적할 때,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사결정에 누가 참여하는지와 관련된 논의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어떤 정의 개념과 관련된 논의들을 좀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이 논의들도 최근에는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래에는 기존의 어떤 기후적인 개념 자체가 대단히 좀 인간 중심적인 거 아니냐라는 식의 논의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와 같은 변화들은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어떤 목소리들 속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약간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은 기본적으로 기후정의는 제가 보기엔 새로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기존의 어떤 기후 정책이나 기후 행동의 어떤 한계를 지적하는 어떤 이런 쓰임새를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좀 계속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건 단순히 어떤 정책이나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한 집단에게 조금 더 힘을 부여하는 뭐 이런 정치적인 기획하고 맞물려서 기후적인 개념들을 써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정책화 과정에서 혹은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기후정의나 정의로운 전환 혹은 뭐 공정한 전환 같은 개념들이 쓰이게 되는데 이게 계속 이제 껄끄러운 어떤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담고 있는 게 좀 기후정의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거를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안에 담겨 있는 어떤 긴장을 잘 포착해내고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기후정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엔 기본적으로 이제 전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좀 이해하고 그 과정에 좀 더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매개로서 기후정의 개념이 쓰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도 비슷한 속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1차나 2차 때 뭐 이런 말씀들을 나누시지 않았을까 짐작은 합니다. 이미 이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논의들이 상당 부분 좀 정책화된 곳들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혹은 이제 정책 제안으로 진행된 곳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다양한 어떤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정말 사후적으로 일정한 보상을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훨씬 더 이제 이 변혁적인 어떤 의미를 띤 형태로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로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들도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사실 좀 제한적인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화석연료, 특히 이제 석탄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일부 노동자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교육이나 훈련이나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이러저런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성장을 좀 지원하는 투자 중심으로 이 정책이 좀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하나의 쟁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요 논의들을 좀 따라가다 보면은 이 범위를 좀 확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어떤 정의로운 전환은 1차적으로는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관련된 산업이나 지역을 재활성화하는
뭐 이런 정도로 다뤄지고 있는데 사실은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조금 더 이제 급진적인 형태로 좀 쓰고자 하는 이런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큰 의미를 담아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구성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그러니까 기후정의든 정의로운 전환이든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어떻게 진단을 하고 이 해결 방안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의 문제하고 좀 뗄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떤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 시스템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 기후정의 개념이나 혹은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논쟁을 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맥락에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범위를 확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 생각에 이제 이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불평등 혹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문제들을 지적해 주시긴 하는데요. 기후재난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위험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재난 피해도 있지만, 관련해서, 농업, 특히 이제 자연을 기반으로 한 어떤 산업에서는 노동 시간이나 위험이나 노동 강도들이 이제 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감축 정책이나 적응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좁은 의미의 정의로운 전환이 제기하고 있듯이 고용이나 불안정 노동의 문제들이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지원들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격차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전환 비용을 누군가는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불평등의 문제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러저러한 대응책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불평등이나 격차를 반영하고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때에 이제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결부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계급이나 계층 문제, 직업 간의 어떤 불평등 문제, 자산 격차 문제, 성별이나 젠더, 지역, 장애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다시 이제 중요한 쟁점으로 좀 불거지는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불평등이나 격차와 관련된 이슈들 혹은 새롭게 제기되는 위험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전환 정책 자체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문제, 달리 얘기하면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이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좀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좀 확장한다면은 이 문제들을 좀 다룰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를 좀 다룰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어떤 한정된 정책으로 이것을 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끔 이 복지정책의 방향 자체 혹은 원칙 자체를 좀 바꾸는 것으로까지 이 접근법을 좀 바꿔야 하는 건지에 대한 논의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좀 확장된 의미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은 이 점점점 이 복지정책의 원칙이나 방향을 좀 바꾸는 것까지도 좀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지점은 사실 부분적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특히 국내의 어떤 논의의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오염자 책임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좀 더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의 어떤 역사적 책임 문제들이 있고, 이게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적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지울 것이냐의 문제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좀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권 기반 접근법들이 근래에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맥락에서 지금까지 기후정의 논의에서는 잘 다뤄지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 이행기 정의 논의들을 좀 참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간략하게 넣어봤습니다. 이행기 정의는 아시는 것처럼 과거사 청산 관련된 이슈들에서 대두된 개념인데요. 1차적으로는 이 책임자들에게 형사적인 어떤 처벌을 요청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나아가선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인정,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이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까지 논의들이 이어졌습니다.
기후정의 논의들도 아마 이런 얘기들을 다 담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의 문제들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정의로운 전환도 그렇고 기후정의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 넓은 범위의 어떤 이 내용들을 다루는 방향으로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의들을 이 재난 상황에 비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재난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의로운 어떤 재난 대응 방법들을 구축해 나갈 것인지가 또 새롭게 이제 논의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한국의 논의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9월 7일 있었던 기후정의 행진의 요구사항들을 간략하게 넣어봤는데요. 이전의 어떤 요구사항들과 비교해 놓고 보면은 점점점 요구사항들이 좀 확장해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편에서의 현실인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정부의 법제도로 이미 뭐 정의로운 전환이나 기후정의나 이런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의 어떤 개념 정의와 관련된 파트를 보시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 계층별 책임의 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의로운 전환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정의나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법에 대한 평가들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법들이 그렇지만 이제 기본 원칙의 측면에서는 뭐 추상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갈수록 좀 내용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눈여겨볼 사항은 정의로운 전환이나 이런 논의들이 약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로 좀 기본적으로 이제 논리가 좀 짜여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이제 성장 문제를 좀 어떻게 풀 것인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강하게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위 항목으로 갈수록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책이나 뭐 관련된 정책의 내용들이 범위가 되게 좁게 잡혀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기후정의하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는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그 안에서 이 개념 자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거를 확장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기후위기의 원인, 그 다음에 관련돼서 나오는 불평등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다시 기후정의나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들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만 사실 동시에 이제 오염자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 정의로운 전환이나 기후적인 개념이 그냥 정책적인 어떤 개념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와 같은 어떤 문제를 야기한 배경으로서 혹은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 사회적인 어떤 권력 관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들하고 항상 맞물려 있었다는 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차 포럼은 요 얘기들을 좀 반영해서 좀 확장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고용이나 일자리 너머의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법에서는 사실은 그 밖의 문제 정도로 다뤄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고요. 기후행동에서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후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서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확장해 갈 것인지를 좀 논의하는 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논의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출발점 중에 하나는 이게 노동이나 산업이나 지역 정책 넘어서 다른 이슈들하고 이제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는 사회보장 원칙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들을 따져보는 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자 책임이나 혹은 원인자 부담 혹은 역사적 책임 문제들이 좀 더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전환 비용은 혹은 전환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든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 책임 문제들을 더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과정에서 사실 좀 어려운 문제가 한국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잘 안 되고 있고 기본적인 어떤 이 전환 자체가 이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지점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주류적인 어떤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라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녹색 성장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고 이것들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긴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사실은 전환 정책에서 금융이나 혹은 시장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인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이제 체제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수준의 대담한 어떤 전략이나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요구. 동시에 이게 정책으로서 어떤 실현 가능성의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생기는 간극이나 긴장이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좀 더 들어가면은 사실은 법이나 정책의 언어로서 정의로운 전환이 일정 정도 수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게 실행되고 있는 어떤 이 구체적인 프로그램하고의 어떤 차이를 고려했을 때, 이 간극을 또 어떻게 좁혀갈 것인지 또한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한국의 상황에서 이게 실현되는 어떤 거버넌스의 문제들은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참여가 아니라 참여한 뒤에 실질적인 어떤 의사결정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쨌든 정책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식이나 뭐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도 좀 심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맥락 속에서 정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야 되는 게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걸 추진해 갈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할 텐데요. 이게 뭐 뒤에 이제 토론 과제로도 좀 제시해 주시긴 했는데 좀 쉽지는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 지금 뭐 취약계층이나 이런 식의 논의들은 기존에 있었던 어떤 범주들을 반영한 형태로 논의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 기후위기 시대에 얼마나 유효한 방법인지 전략인지 혹은 이것과 좀 다르게 기후시민이나 최일선 당사자와 같은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게 효과적인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좀 다뤄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건 결국은 기후위기 시대에 불평등이나 부정의가 어떻게 재생산되고 있는지 이 상황에서 누가 새로운 형태의 약자인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문제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덕화 교수님. 오늘 이 포럼에 맞춤형 발제를 해주셨고요.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토론은 임성진 전주대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성재입니다. 두 분 발제 훌륭한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종합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기 전에 토론자 네 분이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분 잠깐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달과 나무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송원 중소상인 자영업자 연합회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예, 역시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미 공지를 한 바와 같이 네 개 주제를 이제 토론 주제로 제가 삼았는데 이 주제는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도 부분 이렇게
같이 의견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이 좀 장단점은 있는데 좀 지루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좀 방식을 취해봤습니다. 4개 주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 주제당 한 15분 정도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당 이게 말씀하실 시간이 길지 않은데요. 한 3, 4분 정도로 짧게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가 이 기후 정책에서 이제 이 소외되고 실질적으로 피해까지 보는 이제 시민들이 이제 시민이란 영역은 이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을 지금 좀 총괄하고 있는 용어이긴 한데요. 이 목소리가 사실 제대로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토론 제가 소개한 순서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 말씀 발제 잘 들었고요. 과연 이제 주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인데, 저는 여기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 같은 거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 기억에 한국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이제 김현우 선생님이 번역서 책 번역해서 소개하셨을 때 제가 그때 그 북토크에 같이 이제 패널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기획 자체가 그 이제 그 사업장 안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부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책에 대해서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기획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여성운동 활동가로서의 그리고 당시 그 전에 직전의 대선에 이제 여성 후보로 출마했던 김소연 선생님, 뭐, 이렇게가 이제 패널로 참여해서 구체적인 어떤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하고 함께 북토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소환되어 오고 있고 그게 너무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그 자체부터 사실 완전히 그 기존의 사회의 전제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관한 한계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측면에서 여성들이 거기에 많이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의 논의에 사실 빠져있게 되는 지점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이나 일터, 특히 예를 들어서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은 지점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우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고요. 이것을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연구들이 이제 뭐 몇 차례 있기는 했지만 그 여성에 관해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보면 거의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제 일터 안에서 비정규직으로 청소노동을 하고 계신 여성 노동자가 어떻게 사실 이제 산업전환 과정에서 이제 배제됐는가 하는 정도의 아주 극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작업장 안에서의 산업전환 논의보다 훨씬 넓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성의 정의로운 전환의 추출효소의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송훈 사무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여전히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는 좀 낯선 주제이긴 한데, 최근에 점차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서 실제 소상공인들이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가 간략하게 3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이제 그 탄소차에서 미래차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업종들의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 정비업입니다. 미래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자동차로서 조립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모듈이기 때문에 사실 정비나 수리 자체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정비업 관련된 분들이 최근에 이 미래를 대비해서 과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계속 환경부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미래차 시대를 맞이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제가 좀 직접 그 당사자분들과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대기업들이
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ESG 경영을 한다는 명분으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업 분야를 오히려 좀 침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플라스틱 재활용업 같은 건데요. 기존에는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업이 중소기업 고유의 사업 영역이었습니다. 확장하자면 플라스틱 재활용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폐지나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것들 수거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까지하고 관련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ESG 경영을 한다는 명분으로 플라스틱 수거부터 재활용업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해당 기존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것을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대기업으로부터 이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신청을 했고, 다행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대기업들과 상생 협약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기업들이 ESG, 그중에서도 환경이라는 부분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그 사업 분야를 침탈하는 이런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는, ESG를 위해서 ESG를 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좀 왕왕 우리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올해 이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을 텐데, 사실 그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올해부터 이제 시범 기간, 사용 기간을 거쳐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돼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뭐 친환경 제품들, 카페에서 많이 쓰는 쌀로 만든 빨대라든가 친환경 제품들을 제조하는 업체들도 본격적인 시행을 대비해서 많은 제품들을 생산했는데, 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라는 측면에서 뭐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오히려 전면 폐기를 하는 바람에 뭐 한편에서는 사실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순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후퇴했고, 실제 또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던 업체들은 대부분 줄도산의 위기를 맞이하는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정의로운 전환에서 소외되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워낙 기존에 그 업종별 조직화가 좀 잘 돼 있어서 우리가 해결책 내지는 정부에서 적극적 지원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오히려 조직화는 훨씬 더 잘 되고 정의로운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 인정을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작년까지 경산의회에 참여하면서 겨우겨우 탄소중립위원회에 소상공인이 딱 한 명이 당사자가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하지만 이제 여러 토론회를 거치다 보면 여전히 근로자에 비해서, 노동자에 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산업 전환의 시대에서 과연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혹은 뭐 직업 변화라든가 직업 교육이라든가 뭐 보상 대책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정부에서 계획이 없는 것을 확인해서 조금 절망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현황들, 일자리 부분들, 문제를 좀 제기를 해주시면서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그런 요구,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한숙 소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한승입니다. 토론 주제를 받고 되게 당황했는데요.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 이제 토론자들을 어떤 그룹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나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신 것 같은데, 저한테 이주민의 목소리를 좀 들려달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그게 이주민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주민 당사자가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근데 거꾸로 이제 질문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주민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고통을 받는 그룹인 것도 분명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에서 한계 산업을 끝까지 지탱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그룹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 이주민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도 있었는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이제 3조 말씀을 하셨는데 주체 형성은 참여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 보면 3조 이 항목이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예요. 그러니까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법안의 이 주체는 다 국민이거든요. 국민이 아닌 사람의 참여를 어떤 식으로 보장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래서 뭐 지원 정책이든 사회보장이든 재난 대응 정책이든 그러니까 현재의 법제도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그 이주민 인구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군요. 두 번째는 참여를 하려고 하면은 글쎄요, 참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떤 그룹을 대표하는 조직들이 있어야 되고, 조직의 대표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조직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누군가가 이제 이주민이 누군가가 뭔가 조직을 만들어서 대표해서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언어적 장벽이 있고,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서 이게 주체 형성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시니까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어쨌든 예. 토론 주제 1은 토론 주제 3과 좀 연관을 시켜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좀 미처 놓쳤다거나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시거나 이런 것은 이제 다른 주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성도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자영업자나 이주민 모두 일종의 이제 조직된 그런 주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피해는 가장 크게 보면서 사실 자기 목소리를 주체적으로 내기가 좀 어려운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토론회를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그런 길을 찾아내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임경수 이 협동조합 2장 아주 유명한 오랫동안 활동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뭐, 제가 맡은 분야는 아마 농업, 농촌, 지역,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약간 특수성을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 관련해서 농업은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양면성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농업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현재 기후 정책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인 거죠. 식량 생산이라고 하는 가장 필수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농업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재생에너지가 농업적 토지 이용을 기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또 특이성 중에 하나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산업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화석 연료가 나오기 전부터 화석 연료 없이도 이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농업은 이 측면에서 해결사가 될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농업, 농촌이 기후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지금 과소평가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농촌과 지역 얘기를 하자면 이런 중요한 농업을 담는 곳이 농촌일 텐데 지금 아까 첫 번째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지역 경제가 도시 경제에 종속화되고 또 그러면서 인구가 감소됐고 그러면서 지금 소멸 위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농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도 못 받는 이런 상황에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속에서 첫 번째 질문에 연동을 시키자면 농민들이 약자, 그러니까 기후정책, 기후변화에 의해서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되거나 이
이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농림부 정책에서도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시나리오에 보면 지금 농업 부분이 3.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림부는 원오브댐의 정책으로 지금 이 정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정책과 충돌 지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까 농민들은 농정에 있어서 지금 선택 상황인 겁니다. 탄소 농업으로 갈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선택 상황이고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굉장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농업 방식을 유지하게 될 거다. 이러니까 사실 농민 단체들조차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건 축산업입니다. 사실은 축산업, 농업 분야에서 가장 배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는 축산업을 축소시켜야 되는 거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당국자도 얘기 안 하고 축산업자들도 크게 얘기하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되게 농업 분야에서 뭔가 불합리하게 부조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재생농업이라든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자라든지 또는 탄소를 저감하자라고 하는 정책의 대부분이 농민들 안에서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점은 뭐냐면 탄소 중립을 농업에서 실현하자고 하면서 대농이 쓸 수 있는 정책을 갑니다. 또는 스마트 기술을 쓰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농민들 사이에 소농 가정용품들은 계속 소외돼 있고 이분들이 말할 자리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발제에서 석탄 화력 때문에 사실 송전소 문제가 생겼지만 지금 저희 지역은 서해안 쪽에 풍력 발전 때문에 저희 지역에 지금 송전로, 전주, 완주에 송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논의를 보면 님비 논의가 더 우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 안 지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훨씬 더 우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거가 당면 과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떤 체계로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재생에너지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그것이 정의로운 거 아닌가 이 부분의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역이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소외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세심하게 우리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마 이 얘기는 세 번째 질문하고 조금 연동되어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분 모두 이제 워밍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여지를 약간 좀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주제가 진행이 될수록 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우리가,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하여튼,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탄소 중립 계획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부분으로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굉장히 뭔가 본질이 좀 바뀌어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일단 이렇게 듣도록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오염자 또는 원임자 부담 원칙을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과연 기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지 이게 이제 오염자 부담 원칙을 잘못 적용하면은 오히려 이게 더 다른 결과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현실에서 중요한 주제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그대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얘기하는 게 사실 여성 얘기를 하면서 첫 순서로 얘기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주체 영역? 그걸로 줄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두 여성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그 글로벌론이 이런 곳에서의 어떤 여성 행동들을 보면 되게 약간 다른 어떤 영역보다 그 교차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여성들 내부의 차이 아니면
기존 페미니스트 정책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런 논의들까지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제 부분 발제에서도 그런 얘기 그냥 부분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홍덕화 교수님께서 인용하신 김설전 선생님이 그린 도표 보면 사실은 페미니스트 논의가 되게 사실은 급진적이면서 한 것으로 위치를 잡고 있는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를테면 기존의 그러니까 뭐 기후정의가 젠더정의다 얘기했던 게 이제는 사실 페미니스트 기후정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더 약간 더 책임과 배상, 뭐 어떤 기존에 누적된 어떤 이제 책임의 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에 곁에 서는 것으로서의 여성의 역할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주제 질문을 쪼개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여성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고 뭘 하고 있냐, 왜 피해자냐, 취약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제 이제 그런 얘기 자체를 좀 이제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저는 이제 여성들은 어쨌든 그동안 아주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교통 분야,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젠더 분석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태워서 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여성과 남성들에게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미 분석을 해왔거든요. 여성들은 더 단거리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걷거나 자전거 타거나 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 자동차 소유 비율도 낮고, 면허증을 갖고 있는 비율도 낮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교통 시스템을 바꾼다면, 여성들에게 더 사실은 이제 유리한 방식, 이게 친화적인 방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볼 때면,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렇게 오염자나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관해서 상당히 사실은 이해할 수 있다거나 효과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하나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 뭐냐면, 이런 어떤 사실 오염자나 원인자 부담에 관한 부분은 기후위기 논의 자체가 특히 그렇지만, 이렇게 국내적으로 우리 개별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에 앞서서 사실은 이제 소위개발도상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이동한 사례인 한국의 위치성을 가지고 이제 지구 약간 행정적 차원에서의 어떤 이제 책임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고 했을 때 가져가야 하는 부분에 관한 것들이 더 조금 먼저 많이 얘기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기후위기 대응의 젠더 통합이나 아니면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의 젠더 이슈와 관련돼서 얘기하고, 누가 목소리를 내고 누가 더 많은 책임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최근 논의를 보면, 그러니까 여성들이 각자 이를테면 선진국의 여성들이 내 몫에 여성들의 젠더 격차에 관해서 얘기하기보다 더 많이 사실 배제되어 왔고, 책임은 덜한데 지금 이제 피해는 더 많이 보고 있는 사실 원주민 여성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어떻게 곁에 서고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료가 될 거냐 하는 논의가 훨씬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에서도 이런 논의가 저는 이제 오염자 부담, 책임이든 이게 그냥 단지 녹색기금 얼마 낼 거냐 이런 차원만보다 조금 더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정의로운 전환의 책임 부담 기후 정의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도 훨씬 넓게 어떤 이제 로컬 차원에서의 역할이나 모색이 필요하지만 사실 좀 행성적으로 사유해야 하는 이런 측면을 좀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성의 역할 자체가 확대되는 그 자체가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송원 사무총장님 토론 부탁합니다. 사실은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를 보고 처음에는 야 이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은 가장 근본적인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기후정의가 실현되기 위한 그 오염자 원인자로서의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정의가 실현이 먼저 우선시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더 드리는 말씀은 사실 한국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요. 코로나 이후로 소상공인 진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 소비 경제로 아주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과연 이 과정에서 코로나라는 이 전 세계적인 재난을 극복하는 데 중심이 맞춰지다 보니 이 탄소 중립 사회로서는 저는 굉장히 후퇴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예로 비대면 거래를 강조하면서 급속도로 온라인 배송, 배달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 배송, 배달 과정에 발생되는 탄소 문제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그 배달 노동자들과 함께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그 모색을 한 적도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뭐 전기 오토바이나 이런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고민한 적이 있는데 이 배달 노동자들의 결론은 효율이 없다. 그 운송 수단으로는 생계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었고요. 플랫폼 경제가 급속도로 변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종속화되고 있거든요. 플랫폼에 종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실제 수익화가 어느 정도로 저하가 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플랫폼으로 배달을 하다 보면 저희가 최소한 15,000원, 2만 원 정도의 피자 한 판을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수료를 제하다 보면 남는 금액은 실제 순수익은 500원, 1,000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오염자 원인자로서의 부담을 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편하고 소비자들의 후생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플랫폼사들은 아무런 오염자 원인자로서의 고민 없이 이 플랫폼 경제를 지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뭐 시사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 그 포장 용지 같은 걸 쓰긴 하는데 여기도 오해가 있습니다. 이 친환경 그 용기 요거 수거하는데 노동자들의 엄청난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신용만 하고 있지 거기에는 소상공인이나 관련된 플랫폼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그런 플랫폼 경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정부, 이번 정부에서 계속 이 플랫폼을, 친환경 플랫폼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중심의 어떤 이런 배달이나 배송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 사회적, 경제사회적 약자들, 청년, 혹은 뭐 경력 단절 여성분들 혹은 그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들이 근거리는 뭐 도보나 자전거 같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방식의 그런 배달 일자리를 좀 만들고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도 지금의 플랫폼의 배달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한번 친환경 플랫폼을 구성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했었는데 뭐 사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게 여러분 지역화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하게 지역화폐가 그 일종의 경제 정책으로만 인식돼 있는데 사실 모든 지역화폐는 환경 문제로서 접근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이고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온라인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지금의 이런 온라인 소비를 탄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탄소 배출이 되지 않는 소비자들이 직접 이 자영업자 매장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화폐 같은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기후 정의를 위해서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경제 정의와 함께 동반돼서 실현되어야만 700만에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이 탄소 중립으로서의 그 오염자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행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생계 유지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보다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친환경 플랫폼과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더 시간이 많으면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은 주제 같습니다만 오늘 뭐 이 정도 문제의식을 제가 듣고 다음에 또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한숙 소장님 말씀 부탁합니다. 네, 어려운 또 두 번째 질문인 오염자, 원인자 부담의 원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글로벌 국가들 관계의 책임 소재, 책임의 부담,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을 향한 실제로 오염의 주 원인이면서 그리고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대기업에 대한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유효한데 그보다 좀 더 세밀한 차원으로 내려오면은 오염자,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복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오염자인가, 누가 원인자인가, 누가 가해자인가, 누가 피해자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딱 나눌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모두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원칙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곳에 적용할 수는 없다, 사실. 우리에겐 좀 다른 원칙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주와 관련해서는 이 원칙들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왜 이주가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간 불평등,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이주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원인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이 불평등이고 그 불평등이 어디서 발생하는가를 보면은 사실은 기후위기를 불러오는 그 원인과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주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주에서 저기로 갔다면 그 이주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기후난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미 기후변화 측면에서 이런 이주 문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생각해서 적용을 좀 해봤으면 하는 문제의식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에 임경수 대표님 말씀 부탁합니다. 사실 오염자 부담이 뭐 국가별 또는 역사적 또는 산업별 뭐 이런 얘기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농업을 중심으로 보면 사실 농업과 연관돼 있는 이제 산업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거리 체계 전반이라고 하는데 먹거리 체계 아까 우리나라 농업 부분에 굉장히 비율이 낮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 배출 전 분야는 30에서 40%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 그러면 다른 산업 부분에서 농업 부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랑 연동돼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농생태학자들의 이야기는 아무리 농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싶어도 연관돼 있는 산업과 소비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바뀌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어쩌면 농업 부분의 배출량은 농업과 관련돼 있는 연관 기업과 또는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과 연동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일정 부분의 오염자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채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과도하게 채식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야 농업 부분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논의가 지금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까 새로운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세심하고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조금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또 다른 관점으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지금 기후 정의에 있어서 지역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농촌에서 주요한 것들을 다 도시로 보내고 있어요. 산업단지로. 식량, 에너지, 물. 그러면 사실은 오염자는 도시와 산업단지들인 거죠. 그 피해를 받고 있고 그 피해 속에서 지역은 온전하게 그냥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고 있고 지금은 뭐 소멸 위기까지 와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균형 발전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을 덜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 오염자 부담 원칙과 관련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 또 지속 가능한 국토 이용이라고 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 논의를 조금 연동시켜서 앞으로 조금 활성화하면 좋겠다. 이건 지역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기후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좀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 지금 오염자 부담 원칙에서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수원 지역을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그 상수원에서 물을 먹는 도시 시민, 물론 상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오염을 유발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 도시민들, 상수를 먹는 사람들 때문에 오염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간에 또 농업과 연관된 산업 간의 관계도 이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드리고. 사실 이 주제를 저한테 좀 이렇게 의견이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참 이렇게 멋지게 작성했다 생각했는데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토론자분들 입장에서 제가 좀 주제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그 답을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근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어려운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한번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역시 어렵습니다. 예.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 입장에서 현재 그 탄소 중립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를 좀 바꿀까요? 좀 똑같이 하면 지루하니까. 예, 거꾸로. 예, 임경수 대표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예, 예. 네. 임 대표님 부탁, 예. 질문이 어려워서 저는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배출하는 탄소에도 색깔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탄소 배출이 어떤 필요나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앞서 논의하고도 좀 연동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어떤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건 우리한테 아주 필수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건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만들고 있는 건지, 전력을 쓴다면 그 전력은 어느 용도에 쓰이는 전력인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이 불평등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계속 산업별로 구별해가지고 거기에서 무조건 숫자를 줄이자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가 아니라 그 숫자를 어떻게 배분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면 그 배분에 있어서는 산업 구조의 조정도 필요할 거고, 수요의 조정도 필요할 거고, 또는 지역의 배분도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탄소 중립 시나리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등 정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약간의 지금 우리 기후 정책에 있어서 약간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논의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지역과 관련된 건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것도 지역 얘기가 조금 들어가 있긴 하지만, 두 번째 지역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 조금 드리자면, 우리 최근에 이제 먹거리 정책은, 사실은 지역의 식량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일부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식량을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라고 하는 정책에서 지역이 그 권리를 갖는 정책으로,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의 식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그 위의 것을 다른 지역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어떤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이제 넘어온 정책이죠. 그런데 지금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지역에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전력을 쓰겠다라고 하는 선택할 권리도 없고요. 우리가 생산하고 싶다라고 하는 정책도 지자체가 스스로 마음 놓고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어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이 불평등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사실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 송전탑에서 이건 기후위기를 위해서 서해안 쪽에 있는 풍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력을 우리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거야 라고 하는 논리를 들이대면 사실은 지역 주민들은 아니 우리가 그러면 기후 위기에 반하는 지금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애초부터 이렇게 서해안의 풍력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고려가 되었고 그것에 얼마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느냐부터 그 절차부터 저는 정의롭지 않았다.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의 지역의 권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장하는 방법으로 가야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뭐 에너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쓰는 거고 또 지역이 또 주민이 필요해서 쓰는 거고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은 에너지에 대한 권리가 이제 주민에게 아무것도 없죠. 중앙이 전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가져다가 주는 대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배출의 색깔이 있다. 그 좀 용어를 좀 앞으로 좀 널리 좀 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출 양만 가지고 사시는데 그 안에 다양한 가치가 지금 담겨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용어를 지금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이한숙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결이 잠깐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성원 사무총장님. 오늘 자꾸 소상공인들 어렵다는 말씀만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라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기후정의와 함께 경제정의를 다시 한번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외식업, 특히 카페 중심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서 실제 많은 자영업자들이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컵 보증금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그 관련된 정책을 보니 1인 자영업자들은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상당력의 노동력이 추가로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고용을 필수적으로 더 해야 된다든가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반발을 했는데 오히려 대기업군에서는 이거를 수익성으로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 겁니다. 이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가 모 기업과 같이 해서 그러면 우리 플라스틱컵 보증금 제도를 위해서 어떤 일종의 사회적 공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선 카페들의 플라스틱컵 반환 기계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사업이 추진 중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자영업자 입장에서 편리하긴 하죠. 근데 그렇게 소비자들이 그 기계를 통해서 플라스틱 컵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을 때 그 보증금을 포인트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럼 과연 이 포인트는 어디서 쓸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 1위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탄소 중립 혹은 이제 재활용품 사용을 위한 어떤 일종의 사회공헌처럼 포장돼 있지만 사실상은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구조의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오염자 원인자 부담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공병 의무 수납 제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병을 여러 맥주병, 소주병 이런 공병 같은 것을 판매하는 모든 업체들은 필수적으로 그것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오신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형마트들에는 이런 자동 수납 기계가 있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공병을 반납을 하고 거기서 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은 이게 거의 불편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공병이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할 장소도 없고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 이동하는데도 상당한 노동력이 소요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공병이 발생되는 제품을 아예 판매를 안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은 또 소비자들이 여기에는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안 하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기업, 대형 유통으로밖에 몰릴 수 없는 결국은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이지만 거기서 디테일한 지원이나 어떤 경제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결국은 사회 양극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라고 자영업자들은 현실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이런 경제 정의와 함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책을 사실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굉장히 얼마나 어려운가를 새삼스럽게 느끼는데요. 이제 공병제도 같은 경우도 이게 저도 이제 처음에는 병을 좀 모아봤었는데 가져가면은 굉장히 이거 제가 뭐 죄지었나 그렇게 불친절하게 그래서 아예 그냥 공병 또 가져가서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수거하실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해버렸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불이익으로 오는 이런 것 세심하게 정의로운 전환 차원에서 이런 정책들을 잘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 구체적인 세부적인 하나하나들을 문제 제기를 자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마련하고 듣고 이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 이한숙 소장님 연결이 안 돼서 말씀 못 들었는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연결이 잠깐 끊겨가지고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작년에 9.23 기후정의 행진쯤에 맞춰가지고 기후정의를 위한 농업 이주 노동자 인권 선언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저희 연구소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농업 이주 노동자인데 오랫동안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왔는데 정말로 변화가 없이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들 관심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지금의 이 농업,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어떤 농업의 어떤 특성, 이게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딱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 이주 노동자의 인권 보장이 현재의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농업의 구조적 어떤 문제점, 이거 연결되니까 두 개 중에 어떤 방향으로 치고 들어가도 결론은 똑같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선언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첫 번째 발제에서 석탄 발전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석탄 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 지역이 전체 시도 중에서 이주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하겠어요? 그 발전소에 하청의 재하청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면 일한 만큼 임금이라도 제대로 주면 그런 식으로 구조가 유지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노동정책, 그 다음에 이주정책, 이주 노동자의 정책, 이게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세세하게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강원도의 발전소, 부산에는 고리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그 고리원자력 발전소에서 서울로 전력을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또 생각해보면 그럼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서울에 쏠려 있는 이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더 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랑 가야 되냐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균형 발전,
지역의 불균형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이 같이 제시되지 않으면 정의로운 전환 정책은 한계가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뭐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의 이해 뭐 이런 거 그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히 이제 다른 대안들을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측면의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물론 어렵겠지만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대안을 제시해야 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말은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를 생각하면 또 머리가 아프긴 합니다만,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하여튼 이제 인권의 문제가 결국은 이 탄소 중립 정의로운 전환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새삼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김은희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탄소 중립 정책하고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겹치냐라고 하는 그림에 대해서 지금 사실 말씀하고 우리 안에서 지금 다 각자 말하고 있지만 그 관계도 좀 다 서로 다르게 상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정의로운 전환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사실 다 다시 밀어붙인다고 생각하면 지금 얘기되는 뭐 사회전환이나 체제전환, 대한사회 이런 것하고 저 기후정의가 거의 사실 겹친다고 할 만큼 크게 확장되는 것이고 아니면 탄소 중립 정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의 틀 안에서 기후정의를 얘기하려면 법에 아주 간략하게 다뤄지고 있는 산업전환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면 그 틀 안에서 여성들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 영향이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그동안 사실 주요하게 우선적으로 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석탄화력 발전소와 같이 그런 일자리에 여성들이 그게 되게 성별화되어 있었고 그런 성별화된 일자리에 여성들이 정규직으로 사실 일해오지 못했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고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되게 근본적인 얘기까지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모두 다 합의할 수 없고 요게 맞고 뭐 다른 건 너무 나간 거고 그런 얘기 전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어느 정도까지를 우선적으로 지금 같이 토론할 수 있을까에 관한 바운더리 같은 것들 정하지 않고는 얘기하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난 2021년 이제 기후위기 비상행동 같은 것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2021년 선거 당시에도 우선적인 핵심 과제를 몇 가지 세 가지 제안했었고 뭐 10대 과제를 정해서 기후위기 활동가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 10대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정부에 선거 시기에 제출하고 시민들에게도 이제 알리고 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기후위기 대응에 성인지적인 접근, 이를테면 성별 영향 분석하고 예산제를 배성하고 뭐 하는 것과 관련된 성주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도구를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적용하라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도 이제 그 우선순위를 투표 대상 정책 과제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투표 결과, 저걸 저렇게 선호 투표하는 걸로 순위를 매기면 그냥 꼴찌겠구나. 사실 이제 미리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압도적인 격차를 가지고 꼴찌를 했단 말이죠. 그게 뭐 일반 시민이거나 이런 이런 어떤 젠더정이라든지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이나 이런 것에 관한 인지가 전혀 없는 분들도 아니고 기후위기 활동가들이 뽑은 결과예요. 근데 그럼 그게 완전 잘못됐다고만 얘기할 수 있냐 하면 그것도 좀 고민인 거죠. 왜냐면 당장 목전에 그러니까 현실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 너무 사실은 다급한데 그걸 다시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이 과연 우선순위로 채택할 수 있을까? 그 중에 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저보고 하라고 해도 그걸 최우선 과제로 꼽지는 것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 다른 한 가지는 이를테면 이게
뭐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정책만 볼 수 있냐? 로고는 이제 답이 없다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뭐 기존의 노동 정책을 어떻게 다시 볼 거냐. 이를테면 그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기존의 성평등 정책, 페미니스트 정책을 어떻게 다시 봐야 하느냐. 얘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현재의 페미니스트 정책은 대부분 사실은 여성들이 더 많은 사회 일자리에 참여, 더 많은 어떤 사실 배제되지 않는 경제적인 뭐 권한 강화, 뭐 이런 것, 뭐 이를테면 대표적인 지표로 선별임금 격차를 꼽는 방식에 이 사실은 이제 알고 있다시피 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내에서도 뭐 약간 여성 농민, 농업 정책의 성평등, 성주류화 이런 거는 사실 거의 페미니스트 정책의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기존의 페미니스트 정책을 어떻게 재검토하고 다시 세우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사실은 하지 않으면 이를테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에 개입하기도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게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를테면 그러니까 성평등 정책 같으면 여성과 성평등과 기후를 다 한꺼번에 말해야 되는. 그 중에 이게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방식이 아닌 채로 여성만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말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게 페미니스트 정책뿐만이 아니라 노동이든, 뭐 소상공인이든, 뭐 다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런 이 충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양자 간의 합의점, 조화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농업 부분도 뭐 마찬가지. 특히 여성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굉장히 저는 꼴찌 나왔다는 게 좀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래도 중간에 나왔어야 되는 좀 너무했지 않나 싶은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 저희가 고민하고 서로 같이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좀 길이 아닌가, 좀 쉽지 않은 길들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3개 주제를 들었는데 제가 말씀이 좀 길어져도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이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신호를 못 보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주제가 결국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녹색 성장은 불가피한가, 뭐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말씀을 하시면은 굉장히 오래 하시고 싶은 주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말을 제대로 많이 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하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 정말 죄송하게 시간상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요약하셔가지고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마찬가지로 이 임경수 대표님부터 해서 김은희 소장 순서님까지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경수 대표님 말씀 부탁합니다. 네, 사실 녹색 성장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붙었다. 한때 첫 번째 제 느낌은 성장의 부정적 의미를 가리려고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어요. 두 번째는 사실은 경제가 만들어낸 자본주의 시장이 만들어낸 문제가 기후위기인데 그걸 다시 경제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사실 성장이라고 하는 거가 화폐적 성장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크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2000년대 이제 호주에서 퍼머컬처를 배웠는데 퍼머컬처를 창시한 이제 데이비드 홀mgren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비와 배출 모형이라고 불러요. 소비를 많이 하고 많은 걸 버리는 모형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사실은 화석연료가 이걸 뒷받침했던 거고요. 사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약간 좀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면 이 전환은 단순히 노동 일자리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사실 전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장이라는 단어 말고 이제 우리 좀 다른 단어를 찾았으면 좋겠다. 뭐 좀 더 논의는 해봐야 되지만 저는 오히려 뭐 사회가 성숙한다? 이런 의미가 훨씬 더 맞는 의미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기후 성숙? 뭐 이런 말들을 조금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영농형 태양광 얘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영농형 태양광은 토지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영농형 태양광에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임대농을 줬다가 영농형 태양광을 시작하면 임대농을 안 해요.
슬렁슬렁 농사 져도 되니까. 그럼 임대농부들 다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사실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는 거죠.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포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그게 정의로운 전환일 테고, 그렇다 그러면 성장 말고 다른 단어를 좀 우리가 쓰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야, 성장하지 않는데도 사회가 유지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지역 경제 입장에서 보면 지역 경제가 순환하면, 아까 우리 소상공인 쪽에서 지역 경제 말씀을 조금 하셨고 로컬의 중요성 뭐 이런 말씀도 조금 잠깐 간간히 나왔는데, 지역 경제가 순환하면 이 순환율이 정해지면, 순환율이 어느 정도 갖춰주면 순환율에 따라서 성장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돈의 규모가 계속 복리 붙듯이 붙는다는 거죠. 사실 이런 지점에서 아까 사회 성숙에 있어서는 균형 발전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이 논의들이 다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 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사실 이 네 번째 주제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오늘 했으면은 굉장히 더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여튼 시간을 좀 많이 들이지 못해 죄송하고, 바로 이한숙 소장님 말씀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쫓기듯이 진행을 하는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경수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질문을 처음 해보면서 이렇게 질문하려고 하면 질문하는 분은 성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다 녹색자 붙인 녹색 성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제 얘기를 했어야 이 뭔가 논의가 되는 거였고, 질문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의로운 전환 없이 녹색 성장 자체가 아니고 인류는 유지 가능한가? 네, 생존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성장의 기준을 바꿔야 되겠죠. 성장은 녹색자 아무리 붙여도 결국은 GDP의 증가율로 계산하고, 성장률을, 그 GDP를 계산할 때 방식을 굉장히 많이 바꿔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 뭐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녹색을 붙여도 결국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될 때, 예,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논의가 오히려 뱅뱅 돌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임경수 대표님하고 비슷하게 뭐 성장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근본적으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이송원 사무총장님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예, 사실 좀 어려운 주제인데, 저도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지금의 뭐 고물가, 고금리 시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이어 정부들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 뭐냐면 바로 뭐 무인 점포라든가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전환 같은 굉장히 디지털화, 온라인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처음 도입될 때부터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카페들 요즘 많이 커피들 드시다 보면은 무인 점포 내지는 키오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무인 그 판매, 뭐 문구점이라든가 아이스크림 판매점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보시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사실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녹색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이것들이 올바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무인 점포나 키오스크 사용을 하면서 일자리는 줄어갈 수밖에 없죠. 실제 역대 최고로 1인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무인 점포 창업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자영업 과밀화는 훨씬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판매점 같은데 보면 월 평균 순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중점포를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무인 점포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24시간 가동해야 그나마 그 소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줄이고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 방향으로 지금 경제정책, 정부가 특히나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과연 이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 성장이 동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야, 이거 제2의 러다이트 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과연 올바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우리 사회의 취약층 등이 늘어나면서 아마 에너지 정의에서도 분명히 이분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녹색 성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연 이제 경제 정의 혹은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이 경제 문제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인점포나 온라인 플랫폼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성장이 얼마만큼 정의로운 전환에 해가 되고 있는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은희 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질문을, 그러니까 좀 결국은 탈성장 논의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고요. 뭐, 이를테면 기후위기, 지금 뭐 기후위기도 마찬가지고 인류세 시대라고 하는 것의 윤리가 기본적으로 충분함이라고 하는 것을 사유하는 이라고 했을 때, 이를테면 이게 그냥 뭐 퉁쳐서, 성장이 뭐 불가피하다가 아니라, 무엇을 지속하고 무엇을 보존하고 어떤 건 앞으로도 계속 성장의 여지가 있고 아닌 거는 우리가 이제 감축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사실은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지, 녹색 성장은 불가피한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테면 탈성장 논의가 뭐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어떤 큰 우산과 같은 이론이라고 할 때는 녹색 성장도 아주 요만큼 걸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 주셨던 어쩌면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그냥 퉁쳐서가 아니라 좀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이를테면 일상 매일의 삶에서 사실 어떤 실천에 뿌리를 두고 이제 뭘 사실은 붙잡고 변화시킬 건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을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성숙사회 관련된 얘기, 국내에는 뭐 성숙사회 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사실은 널리 검토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사회학에서 성숙사회 얘기한 건 이미 되게 오래됐었잖아요. 70년대 이때부터 나왔고, 대표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가까운 일본이 성숙사회 뭐 이런 것에 관한 논의가 사실 되게 약간 널리 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퍼져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번역돼 나온 책 중에는 이거를 사회 자체도 약간 정상경제, 정상형태경제, 이를테면 이미 발전한 나라가 나라들이 그 수준에서 어떻게 사실은 유지하면서 살 거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관점이 가진 한계 같은 것들도 얘기하면서 뭐 약간 뭐 철퇴학 이런 명명으로 어떤 이제 탈성장 논의를 제기하고 있기도 한 사례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도 대안 논의를 하려면 아마 뭐 성숙사회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사실 어떤 지금 뭐 약간 요청되는 급진적인 대안이나 토론 같은 거는 좀 이제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이제 되게 너무 탈성장 논의를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지 않는 방식의 토론 같은 거를 지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네 분이 다들 좀 뭐 거의 비슷한 입장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자연도 보면은 다 배어도 또 나고 성장을 하고 그런데 그게 항상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가장 전체가 같이 공존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성장을 좀 다른 패러다임을 갖는 용어를 이 용어도 써보고 저 용어도 써보고 했는데, 결국 이게 뭐 적당한 용어가 없어요. 방금 성숙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성장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거기에다 담아서 쓰지 뭐 이렇게 편하게 저도 좀 지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중요한 고민을 저도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여튼 말씀들 감사드리고 원래는 이제 좀 Q&A 계신 분들 이야기 좀 들었으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지금 남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발제분들 좀 정리하는 의견 두 분으로부터 간단히 듣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온라인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중요한 꼭 이건 하셔야겠다는 질문 있으시면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발제하신 분이나 토론하는 분들에게 전달해가지고 그것들 꼭 전달해 답변을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발표하신 두 분 의견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율 부대표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토론 내용도 제가 업무를 하면서 잘 듣고 있었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해 주셔서 좀 든든하다.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든든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아주 제 개인적인 경험과 연구에 이제 미루어서 저희 단체 연구에 미루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좀 앞으로 더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되게 기운을 받을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굉장히 국소적인 부분, 되게 편협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해 주시고 또 전반적인 이야기도 많이 달아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홍덕화 교수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얘기들을 각각 영역에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은데 뭔가 자리가 마무리돼서 좀 아쉽긴 하고요. 다시 한번 그냥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를 들으면서 좀 더 이제 생각났던 거 보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전환 정책이 대단히 복잡한 파급 효과를 낳는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은데 관련된 논의가 아직은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분명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혹은 기존의 불평등이 반영되는 것들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평등 논의들을 훨씬 더 이제 강화해서 이 전환 논의들을 이끌어가는 건 좀 필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책임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가해와 피해 혹은 오염자, 수익자 관계들이 대단히 좀 복잡해지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는 우선은 오염자 책임과 관련된 이슈들을 조금 더 이제 강조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과 권리, 기본권 논의가 좀 중심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를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오늘도 이제 각각의 영역의 경험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약자나 피해자로 인식되는 어떤 이 분야의 목소리는 훨씬 더 커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에 머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범주의 뭐 재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하나의 집단 내에서도 그 차이가 좀 적지 않고 기존의 정체성을 좀 바꿔야 되는 필요성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역을 이제 아우르는 이런 뭐 시도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제 환경, 뭐 노동, 먹거리, 이주, 소상공인 약간 이렇게 분야별로 얘기가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다 이제 만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게 각각의 분절된 어떤 분야에서의 정책이 아니라 뭔가 전체적인 어떤 사회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식으로 좀 전개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시민운동이나 환경운동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오진 않은 주제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탈성장과 관련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뭐 저도 관심도 많고 공감하고 있는데요. 이 논의들이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대체로 이제 가치나 방향 중심의 논의들에서 많이 이제 좀 하다가 끝나는데 조금 더 제도나 정책 논의로 내려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한국에서 뭐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이기도 한데 수출주도 경제 모델, 그러니까 제조업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산업 구조가 짜여져 있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용 문제도 그렇고 노동 시장도 그렇고 지역 문제도 그렇고 복지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이 수출주도 대기업 경제 모델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피해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탈성장 논의하면서도 앞으로 좀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2시간을 꽉 채워서 아주 다양한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어렵게 만들어서 죄송하고요.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 설명을 많이 드리고 그거에 토론을 하는, 이게 이 기후정의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느끼지 않았나 하는 자리고요. 오늘 지금 이제 참가하신 분 중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위헌 결정 나온 거에 대한 요점과 대응 방안 얘기하셨는데, 요거는 우리 통합 자료집을 만들 때 여기 넣고 그거에는 답변도 만들어서 넣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4번째는 10월 31일 목요일 날 산업계의 목소리, 아마 산업계에서 조금 정의로운 전환에 특히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쪽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좀 가능하면 국회랑 하고 싶은데 요즘 기후특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오늘 감사드리고 오늘 발제자, 토론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